네, 트렌드 라디오 오늘은 8월 바뀌는 노인 혜택 및 정책 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8월에도 어르신들에게 도움될 만한 뉴스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8월 달에 지자체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노인 혜택, 그리고 8월 달 최신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여름철 노인 폭염질환 발생 시 대처법,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편사항,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바뀐 은행 업무 소식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은 아직 모르는 운전 혜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에게 해당되는 소식도 있고 일부 어르신에게만 해당되는 소식도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노인 혜택입니다.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광역시로는 대구 다음이겠네요. 9월부터 실시를 하고요. 8월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해야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 모르시면 절대 못 받습니다. 신청 장소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일부 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해당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8월 31일부터는 하나은행 각 지점 아무 데서나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왕시는 최근 다양한 어르신 혜택을 내놨는데요. 먼저 노인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왕시 관내 만 65세 노인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우왕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면 버스 이용 금액을 농협계좌로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고요. 분기별 5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왕시 만 65세 어르신이면 관내 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충전 후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시에 사시는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월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 정책이고요. 현금 지급은 아니고 10만원 포인트 카드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신청은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7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요. 지원 내용은 가구당 강아지 또는 고양이 한 마리에게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진찰료 5,000원에서 1만원을 부담하면 30만원 상당의 진료비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중성화 수술이나 질병 치료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용 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현재 화면에 나오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는 양천구청 보건위생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8월달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노인 혜택인데요.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최근 7월 광주광역시 계림동에 거주하는 76세 어르신은 새벽 시간 자는 시간에 정부 지원으로 설치해둔 응급 경보 단말기에서 경보음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집 밖으로 급히 나가봤다고 하는데요. 나가보니 집 주변은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은 이 정부 지원 응급 경보 단말기로 인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경보 단말기 신규 신청자 모집 소식과 추가로 신청 대상 확대 소식까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순서는 최근에 확대된 신청 대상자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하반기 신규 신청자 10만 명 모집 소식 및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급경보 단말기 정부 지원 서비스는 예전에는 응급안심벨로도 불렸고요. 현재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라고 불리는 정부 정책인데요. 이번 7월 17일부터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신청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집안에 첨단 장비를 설치해 화재 감지, 활동량 감지, 응급호출기 등으로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하면 응급구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화재 시에는 119에 자동 신고하고 활동량을 자동 감지해 쓰러짐이 의심되면 응급관리요원을 투입해 안부를 살피며 응급 버튼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즉각 119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좋은 정책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서 가구원 중 한 명이 당뇨, 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뇨나 혈압 같은 질환은 어르신들에게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실 듯 하네요. 그리고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부부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여도 조건이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제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부부가구 노인이거나 손자랑 사는 노인분들도 조건만 맞으시면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신청 가능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하반기에는 10만 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주민센터에 전화해 쉽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쉽게 말해 집안에 응급 버튼과 첨단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사람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감지 시스템이 119로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어르신 2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응급 버튼을 통한 신고가 1만 7천 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만 2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우는 무려 약 14만 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에게는 유용한 서비스이고요. 한 사례로는 울산의 한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갑자기 집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9가 출동하였고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응급안전 서비스가 이번 6월달 이후부터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서 10만 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격 기준이 되신다면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꼭 신청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응급안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첨단 음성 인식 기능이 도입이 되어서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해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댁내 설치 방식을 살펴보면 집안의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비상연락처 연결 등의 서비스가 집안에서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치를 해주니까 신청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은 정책입니다. 일단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응급안전 서비스는 올해 10만 명 어르신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노인 폭염 질환 발생 시 대처법인데요. 지금 같은 폭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온열 질환자의 45.8%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53.1%는 낮 시간에 발생했다고 하니 폭염의 작업은 되도록 삼가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일사병, 열사병 등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 탈진, 혼수 상태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 일단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수분을 섭취해 주어 열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래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된다면 119 구급대에 전화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즉시 119 구급대에 연락한 후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오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의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절대로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했다가는 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숨을 못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염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폭염 등으로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은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119 즉각 출동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 국민 중 98%가 모르는 정부 혜택입니다. 지난해 제주에 사는 7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119에 신고를 했지만 주소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9 응급구조대는 70세 남성이 미리 등록해둔 이 서비스를 통해 남성의 집과 병력 정보를 바로 파악해 출동하여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 국민 남녀노소 가입이 가능한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이름은 119 안심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119 안심콜 서비스는 소방서 측에 미리 내 집 주소와 병력 정보를 입력해두는 서비스로 내가 말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응급전화를 걸기만 하면 바로 내 집 주소, 병력 정보를 검색해서 바로 찾아와 구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각 지역 소방서에서 이렇게 매번 가입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가입률이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19에 신고만 하면 바로 내 병력 상태, 집 주소를 파악해 즉각 출동해 주는데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 사실 전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누구나 무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병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해 두셔야 하는데요. 어린 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살면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119 안심콜 서비스 하나만 가입해 두셔도 내 목숨 살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신다면 가입이 너무나도 쉬우니 꼭 가입하시라고 당부드리고요. 가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가까운 소방서 가셔서 가입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119 안심콜 서비스 알려드리면서 온라인 가입 방법만 알려드려서 혼자 사시는 구독자 어르신분께서 가입을 못해서 매우 아쉬워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가까운 소방서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가까운 소방서 가셔서 가입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인데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네이버에 119 안전신고센터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파란색 메뉴로 119 안심콜 서비스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가운데 파란색 메뉴로 안심콜 서비스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심콜 서비스 신청 메뉴가 나오는데 수혜자 구분이라고 적힌 메뉴가 나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수혜자와 대리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119 안심콜 서비스를 본인이 신청하시면 수혜자를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신다면 대리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처럼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해 주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심콜 정보 신청 메뉴로 가게 되는데요. 아이디, 비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혈액형, 과거질환, 수술 이력, 현재 질환, 복용 약물, 진료 의료기관, 장애 유무, 특이체질, 알러지 유무 등을 자세하게 기입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주 가는 곳과 위급시 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사항까지 아주 꼼꼼히 내 상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일 시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구조대원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다 적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보호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정보를 입력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를 통해 병원 이송 시 즉시 환자 이송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바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무튼 이렇게 등록하시고 수혜자 등록 신청 완료라고 뜨면 119 안심콜 서비스는 가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119 번호만 누르셔도 내가 말 못하더라도 응급구조대원들이 기재된 정보를 보고 바로 출동해 구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뀌는 201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식인데요. 기초연금 수령 예정이시거나 수령 중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 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주고요. 세종시나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산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 원으로 광주 1,080만 원, 인천광역시 1,499만 원, 부산광역시 1,454만 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적인 건의사항도 몇 가지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아직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재산 기본공제 상향을 건의해보고 싶은데요. 현재 기준으로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이 2천만 원인 것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재산의 이동이 부동산 재산보다는 금융재산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 기본공제가 조금 더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초연금은 사실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100% 소득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나 다른 기초수급 관련 복지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은 현재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기초연금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어르신분들도 기초연금을 단 10만 원이라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들은 모르는 바뀐 은행 업무 소식 두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전 국민에 해당되는데요. 의료보험 이용하신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 업무가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직장가입자분들에게만 적용되던 페널티를 8월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8월부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가 등록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부터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서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장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니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 내용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바로 전화 한 통으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인데요.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정책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은행원은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그 즉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고객의 계좌이체금 지급정지, OTP 등을 폐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는 피싱 사기가 극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요새는 내가 직접 범인들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내 개인정보만 알면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간 다음 대출까지 받아서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난해 12월 내놨는데요. 해당 제도를 올해 7월 5일부터는 더욱더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제도는 바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단 한 번에 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지급정지를 하려면 직접 은행을 하나하나 찾아가거나 내가 가진 모든 계좌의 은행에 일일이 다 전화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보이스피싱 일당이 내 계좌를 모두 털어가 버린다는 단점과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가 나오면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모든 계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인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어르신들이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기 힘든 분들은 신청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인지하여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은행 고객센터에서도 전화로 신청할 수 있게끔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확대 운영이 현재 7월 5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하고요. 주변의 부모님이나 자녀, 지인분들에게 무조건 알려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우려가 되거나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기억하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시면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면 오프라인으로 본인 은행을 찾아가거나 고객센터로 즉시 전화해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는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야간, 주말에도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은행 고객센터 번호는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꼭 공유하셔서 이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어르신들은 모르는 운전면허증 혜택 5가지입니다. 운전하시거나 주변에 운전하는 가족,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입증하기도 하지만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따로 면허증을 안 들고 다녀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을 확인하는 은행, 주민센터, 편의점, 무인 자판기, 정부이사 앱이나 민원이사 앱, 공유 키보드, 렌터카 영화관, 공공 웹사이트,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공원 유적지 등 신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다양한 곳에서 할인이나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간편하겠죠. 또한 지문이나 안면인식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분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만약 모바일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신분증을 잠금 상태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발급 방법은 구글 플레이나 원스토어, 앱스토어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 후 다운로드해 주시고요. 앱을 열어서 가입 인증 및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 방법 등을 선택해 주신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안면 인증을 하면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에 다운로드해 놓으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면서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나가실 일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고속도로서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고장 및 사고가 나면 정말 난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를 받는데요. 앞으로는 그러실 필요 없이 한국도로공사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으시면 무료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 견인은 10km만 무료고 10km가 넘어갈 경우 유료라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청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도로공사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는 안전지대인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으시고 휴게소 등에 도착 후 후속 조치를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서비스는 여러분이 내시는 통행료에 포함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인 가능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가 견인 가능하고요. 긴급 견인 전화번호는 1588-2504로 전화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벌점은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켰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향후 면허 정지 시 벌점을 감면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30년을 운전하셨더라도 혜택은 전혀 못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통법규상 면허 정지 기준 벌점은 40점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중과실 교통법규 위반을 하신 게 아니더라도 잠깐의 실수로 면허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교통위반 벌점을 알아보면 최근에 추가된 우회전 위반 벌점은 10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벌점은 30점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10점에서 30점 등 다양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위반 1번,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1번이면 벌점 40점으로 면허 정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벌점을 공제하면 10점을 공제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는 피할 수 없지만 면허 정지 기간에서 날짜를 10점당 10일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50점의 면허 정지 기간이 50일이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면허 정지 기간 10일을 감면받고 추가 교육을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무조건 해두셔야 합니다.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운전의 경우 생계가 달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험으로라도 신청을 해두셔서 마일리지를 쌓아 두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운전을 안 하시는 장롱 면허라도 이건 신청을 해두시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에 향후 운전할 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방문 신청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의 경우에는 착한 마일리지 사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영상도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위한 세 번째 운전자 꿀팁은 요새 티맵, 카카오 내비게이션 앱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특약 할인도 대략 8에서 10%가 가능합니다. 각 내비게이션 앱으로 일정 거리 이상 주행하고 안전점수 기준점 이상이면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건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일단 티맵의 경우 다양한 보험사에서 특약 할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카카오 내비의 경우에는 DB손해보험에서만 특약 할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본인이 가입하려는 자동차 보험사에 이런 내비게이션 관련 특약 할인이 있는지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운전 꿀팁은 요새 기름값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를 가장 빨리 찾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실행을 해서 내 주변 주유소 누르시면 바로 가장 싼 주유소를 리스트화해서 알려줍니다. 요거는 위치정보 동의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네이버에서 싼 주유소라고 검색하셔서 아는 방법도 있지만 이 오피넷 어플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한 번만 해놓으시면 앱을 눌렀을 때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넷 앱은 정부 공사에서 운영하는 어플이라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최신 8월달 도움될 만한 어르신 정보를 모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겠고요. 이제 여름이라서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어르신분들은 꼭 폭염에는 그늘에 쉬었다가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스타벅스 카페 있잖아요. 이 스타벅스 카페는
매장 지침상 음료를 사 먹지 않아도 화장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매장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폭염에 쉴 곳을 찾는다면 은행이나 이런 스타벅스 카페에서 조금 쉬었다가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8월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